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고요. 이번에 주제를 생각하다가 잘 떠오르는 게 없어서 요즘에 GPT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쓰시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GPT의 원리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정도로 알려드리고자 해당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GPT 이전 모델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최초의 이제 형태는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GPT의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더 오래전에 이제 RNN이라는 아키텍처가 처음 나왔고 그것이 발전돼 오면서 이제 요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랭귀지나 이런 인풋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 분기점인데 어텐션이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나온 뒤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모델 이전 모델들은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유저 인풋이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고정된 사이즈만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이었고 그 뒤의 형태는 이제 입력에 맞게 어댑티브하게 정보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돼서 이제 그를 통해서 컨버세이셔널한 인풋이나 여러 가지 인풋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이제 RNN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왼쪽 위에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조금 더 형태를 변환하고 하다 보면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인풋에 대해서 그 인풋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형태의 리커런트한 아키텍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임베딩, 그 자신에 대한 피처를 서로 참조해 가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제 RNN이고, RNN은 주로 시퀀셜한 인풋, 그러니까 뭐 대화형 인풋이라던가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있고 순서가 있는 인풋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RNN 구조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아시려면 너무 또 피로감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RNN은 이제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셜한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데 이제 인풋을 하나만 받아서 아웃풋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받아서 하나의 인풋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태스크에 각각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1대 다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한 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 사진에 대한 캡션을 여러 가지 키워드 형태로 만드는 원투매니 형태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문장이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한다거나 어떤 문장에 대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이런 매니 투 원의 형태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문장의 번역된 형태를 나오게 하는 트랜슬레이션 같은 다대다 태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GPT-4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RNN을 통해서도 가능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능하게 된 지는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제약도 많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RNN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수식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AI 모델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어떤 기울기 값을 가지고 이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그 기울기를 업데이트하는 데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RNN에서는 주로 아크탄젠트 이제 형태의 액티베이션 함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걸 이제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분을 해보면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오른쪽 같은 그래프는 x가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0에 수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학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x가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거의 0에 수렴하면서 실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또 되더라도 가장 그 시퀀셜한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적 최근 데이터에 대한 영향만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온 인풋, 그러니까 어떤 긴 문장이 있다고 할 때
그 긴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 들어왔던 인풋은 사실상 학습이 반복될수록 어느 정도 그 인풋이 주는 영향이 잊혀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RNN의 대표적인 문제이고 베니싱 그레디언트 또는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NN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어떤 인풋을 받아서 먼저 인코딩을 해서 인풋을 어떻게 잘 인베딩을 해서 뽑은 피처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중간에 만들고 그 벡터를 가지고 디코딩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장점은 여러 가지 길이의 시퀀스를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컨텍스추얼 언더스탠딩 하는 성능을 높여서 모델의 전반적인 정확도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피규어이고 왼쪽 아래에 이제 나이스 투 미츠라고 하는 인풋이 샘플로 들어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LSTM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RNN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 투 미츠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전체 인풋을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어떤 컨텍스트를 만들고 중간 과정에서 그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이제 아웃풋을 하나하나씩 생성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한 대표적인 모델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모델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는 말 그대로 시퀀스를 받아서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만든 뒤에 그 컨텍스트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아웃풋 시퀀스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예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하나씩 인베딩을 거치고 그 인베딩을 첫 번째 여기 보시면 RNN 레이어를 통과해서 히든 스테이트 아웃풋이 나오고 이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는 그 두 번째 RNN 레이어로 같이 들어가서 두 번째 단어에 대한 인베딩 값과 첫 번째 단어에서 나온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 값이 그 다음 단어에 영향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셜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관계들을 반영해 가면서 이제 중간에 컨텍스트 벡터, 고정된 사이즈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되고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걸 인풋으로 넣고 첫 번째 생성된 단어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디코더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어가 어떤 히든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 단어의 인베딩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면 첫 번째 들어온 단어에 대한 어떤 히든 스테이트 값은 상대적으로 계속 흐려지게 되는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단어가 인풋이 길어질수록 또 그리고 RNN 레이어를 여러 번 계속 시퀀셜하게 통과할수록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앞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되고 점점 더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걸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각각 지금 이 컨텍스트 벡터는 결국 여기 H4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의 영향만 받아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H1부터 H4까지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어텐션과 같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트 각각의 아웃풋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드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 긴 문장이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좀 더 앞에 단어들이 이제 누락 베니싱 되더라도 좀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잘 생성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 어텐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단어의 뜻 그대로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에게 또 그리고 단어 자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어텐션을 추적을 해서 각각의 단어가 갖는 관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그 나머지 단어와 갖는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수식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이제 weighted sum이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가 갖는 관계를 다 더해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것을 퍼센트화 해가지고 아웃풋을 생성하는데 이 퍼센트를 곱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텐션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시퀀셜하게 인풋을 받아서 시퀀셜하게 레이어를 보내는 어떤 기존의 아키텍처에 비해서 성능이 좀 잘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예
RNN이나 CNN을 쓰지 말고 이 어텐션 베이스의 구조만 사용을 해가지고 다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유명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처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방법론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GPT-4 모델까지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멀티헤드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생성되는 다 프로덕트 어텐션 아웃풋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고, 이 H가 헤더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어텐션 레이어, 방금 말씀드린 각각의 인풋과 갖는 어텐션을 계산하는 레이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프 어텐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과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 관계를 구하는 어텐션, 이 포함된 구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조는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텐션 모델의 어텐션 아키텍처를 베이스로 가지고 만들게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디코더인데, 이 인코더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감정 분류, 그리고 퀘스천 앤서링, 요약,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런 태스크들을 인코더만 사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모델은 벌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프로바빌리티를 통해서 아웃풋을 생성하는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주로 생성 태스크에 많이 쓰이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GPT이고, GPT로 이제 트랜스레이션이라던가 제너레이션 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최근에 쓰이고 있는 모델들의 모든 다 기반이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GPT가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이 GPT는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결국 이 이름 자체에도 트랜스포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니고, 단순히 이 트랜스포머 블락, 트랜스포머 방금 보신 이 아키텍처를 여러 번 중첩해서 쌓은 구조가, 여기서 이제 L개만큼 트랜스포머 블락이 쌓여 있는 거고, 그 나머지를 그냥 인풋과 아웃풋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둔 형태가 GPT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GPT 모델이 좀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GPU라던가 이런 리소스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던가, 그리고 실제 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의 수, 그리고 이제 모델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구조를 계속 스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중첩해서 쌓아서 성능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GPT라고 이름이 붙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PT 1, 2, 3가 결국 다 비슷한 구조인데,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얘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인풋 토큰의 개수,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 길이의 인풋을 핸들링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 블락을 몇 개나 중첩해서 쌓았느냐. 1을 보시면 12층을 쌓은 거고, GPT-3를 보시면 96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GPT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구조가 크게 변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도입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리소스가 계속 증대되면서 트랜스포머 블락의 개수를 늘리고 인풋 토큰의 크기를 키우고, 이제 이런 과정의 반복이 GPT가 발전해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GPT가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간단히 애니메이션으로 본 건데, 이 부분은 크게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PT-4는 마찬가지입니다. GPT-4는 GPT-3에서 파라미터를 더 늘린 거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또 올라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GPT-4는 3랑 또 유사하지만 몇 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달리티가 증가한 부분인데, 기존의 GPT-3를 포함한 모델들은
텍스트만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이런 식의 제너레이션만 가능한 테스트 모델이었는데 GPT-4가 되면서 이제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텍스트랑 이미지를 다 인풋으로 받을 수 있고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따 뒤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려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을 인풋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인풋단만 수정해준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먼 레벨 벤치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GPT 3.5부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의 아웃풋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모델을 수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GPT-4가 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를 다 멀티모달로 받을 수 있게 되었냐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GPT-4를 학습하는 데 쓰인 데이터들인데 보시면은 이미지랑 그 이미지에 대한 캡션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컴플리션이라고 해가지고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답변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애초에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미지를 넣었을 때 캡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QA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셋이 기존엔 텍스트만 들어오던 게 이미지도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는 게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결국에는 이게 인풋이 이미지랑 텍스트여서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인베딩을 인풋으로 받습니다. 보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패치 단위로 먼저 자른 다음에 그 자른 패치들을 일자로 이렇게 딱 벡터화 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화 한 다음에 이 이미지가 갖는 각각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셔널 인코딩 값과 더해서 인풋으로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아키텍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텍스트가 이렇게 어떤 벡터 형태로 인베딩 되어서 들어오던 게 이미지를 패치로 자른 것들을 인코딩해서 그게 벡터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플라밍고라고 해서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저도 이 모델은 잘 모르는데 이제 어떤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이미지를 랭귀지로 설명할 수 있고 또는 그 랭귀지와 이미지를 서로 페어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을 수 있는 모델 구조와 그 다음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델 구조를 결합해서 GPT-3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최초에 시작한 RNN 형태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RNN 단점들을 해결을 하고 하다 보니 새롭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또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고 점점 더 리소스나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여러 층으로 쌓아가지고 그리고 또 인풋 토큰 개수를 늘려서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고 성능이 좋은 모델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그 나온 것의 최신 모델 중에 하나가 GPT-4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인풋을 받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